이게 법의 허점을 통해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뻔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바로 대장동 사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복잡한 뉴스의 행간을 쉽게 정리해드리는 이지폴렘입니다. 오늘은 성남 시민의 돈 돌려받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일당의 돈이 풀려날 찰나였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신상진 성남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검찰이 멈춘 곳에서 성남시가 어떻게 다시 싸움을 시작했는지 그 숨막히는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되찾는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는 동의 못한다, 이렇게 다른 길을 찾아 나선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죠. 자, 그럼 먼저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장 의아해했던 게 대장동 1심 판결에서 재산 환수액이 왜 그렇게 터무니없이 적었냐는 거였어요. 원래 검찰이 추진했던 액수랑 비교도 안 되게 473억 원만 환수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핵심은 1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여러 혐의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였는데 법원이 이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거예요. 아, 공소시효가 지났다? 네, 이게 결정타였죠. 이 판단 때문에 핵심적인 뇌물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법적으로 이건 불법 재산이다 라고 딱지를 붙일 수 있는 돈의 규모가 확 줄어든 겁니다. 일종의 법리적인 문제로 핵심 고리가 그냥 끊어져 버린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 428억, 정민용 변호사 37억 이런 식으로 다 합쳐서 473억 원만 묶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버렸어요. 11월 8일 0시 항소 시한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순간 사실상 모든 게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요, 완벽하게 끝난 상황이었죠. 항소를 안 했으니까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거고요. 그 말은 그 473억 원을 뺀 나머지 묶여있던 돈은 이제 주인한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아니, 돌려줘야 할 의무가요? 네, 국가에 그런 의무가 생긴 거죠. 이게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씨 쪽에서 우리 재산 돌려달라는 절차를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와, 국고 환수로 가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린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바로 그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저 돈은 이제 대장동 일당 주머니로 다시 들어가는구나 하고 있을 때 신상진 시장이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아니, 형사소송이라는 길이 막혔는데 대체 뭘 할 수 있었던 거죠? 전장을 바꾼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전장을 바꿨다? 네, 형사재판이라는 닫힌 문을 계속 두드리는 대신에 민사소송이라는 새로운 문을 확 열어젖힌 거죠. 성남시가 12월 초부터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서 5개 법원에다가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 가처분 신청을 기습적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검찰이 사건을 종결했는데 지자체가 갑자기 아니 우리가 민사로 다시 문제 삼겠다고 나서는 게요? 이건 굉장히 대담한 시도 같은데요? 대담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 주목하는 거고요. 이 사건의 진짜 중요한 지점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우회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 법감정이랑 다르게 결론 났을 때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재산권은 우리가 직접 지키겠다면서 네, 지자체가 민사라는 다른 트랙에서 싸움을 걷는 선례가 생긴 거죠. 이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와, 그 결과를 듣기 전에 이미 흥미진진하네요. 그래서 법원은 이 전례 없는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솔직히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고 봤을 것 같은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늘 상남시가 발표한 내용인데 총 14건의 신청 중에 무려 12건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14건 중에 12건이요? 네. 청구액 5,673억 원 중에서 5,173억 원의 자산을 다시 묶는 데 성공한 겁니다. 5,173억 원이요. 잠시만요. 그 금액은 처음에 검찰이 묶으려고 했던 돈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에 놀라운 거예요. 애초에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추징보전으로 청구했던 액수가 5,446억 원이었거든요. 와... 검찰이 형사소송으로 이루지 못한 목표를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소송이라는 다른 길을 통해서 거의 95% 수준으로 달성해낸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구체적으로 누구 재산이 얼마나 묶인 건가요? 가장 큰 건 김만배 씨 관련 자산으로 약 4,100억 원이고요.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같은 법인들 예금 채권이 포함돼 있고 그 외에 정영학 회계사 관련 자산이 646억 원, 남욱 변호사 관련 부동산과 예금이 한 420억 원 정도 됩니다. 사실상 대장동 핵심 인물들 자산 대부분을 다시 동결시킨 거죠. 물론 100% 성공은 아니었다고요. 기각된 사례도 있었죠. 네,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추정되는 한 법인 명의의 부동산 약 400억 원 상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법원이 내세운 이유는 검찰이 이미 추징 보전을 해놓은 상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검찰의 추징 보전은 항소 포기 때문에 곧 효력을 잃고 풀릴 게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묶여 있으니 새로운 자물쇠는 못 채운다. 약간 이런 논리 같은데 이게 합리적인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지나치게 형식 논리의 얽매인 판단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곧 풀려날 재산인데 현재의 법적 상태만 보고 새로운 가압류를 안 받아준 셈이니까요. 성남시 입장에선 답답하겠네요. 당연히 불복해서 즉각 항고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5,173억 원을 일단 묶어두는 데 성공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듣다 보니까 묶어둔 것이 가져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돈을 이제 성남 시민의 돈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아, 이제 시작이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데 가압류는 본 게임에서 이겼을 때를 대비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냥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도둑이 훔쳐간 우리 집 물건이 저 창고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창고문에 자물쇠를 채운 것까지예요. 아하. 이제 그 창고문을 열고 물건을 되찾아오려면 저 물건은 내 것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기나긴 재판을 이겨야 합니다. 그 본안 소송 진짜 재판이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죠? 분명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이미 형사법원에서 무죄나 다름없는 판단을 받았다고요. 잠깐만요. 그게 말이 되나요? 이미 형사재판에서 사실상 죄가 안 된다고 결론 난 사안을 가지고 다른 법원에 가서 아닙니다. 사실 이건 불법행위가 맞고 그래서 우리 씨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다시 주장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네, 바로 그 점이 이 싸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자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희망이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증거를 판단하는 기준, 그러니까 입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죠. 판사가 조금이라도 아닐 수도 있겠다 싶으면 유죄를 줄 수 없는 아주 높은 허들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은 달라요. 기준이 증거의 우위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쪽 주장을 저울에 올려놓고 어느 쪽으로 0.1g이라도 더 기우는지를 보는 거예요. 51대 49 싸움이군요. 그렇죠. 51%만 내 주장이 더 그럴듯하다고 법원을 설득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법원에서 100% 유죄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행위라도 민사법원에서는 51%의 확률로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아하, 이해됐어요. 똑같은 경기를 다시 하는데 이번에는 판정 기준이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뀐 셈이군요. 네. 하지만 아주 어려운 과제죠. 성남시는 검찰에 방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서 1심 형사재판부가 산정하기 어렵다고 했던 그 피해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 네,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가 마땅히 얻었어야 할 이익이 얼마였는데 이들의 불법 행위 때문에 얼마를 못 벌었다. 이걸 조목조목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요? 우선 재판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심 형사 재판 결과에 대해 봐주기 판결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상당했다는 점도 새로운 재판부에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성남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아주 힘든 싸움이겠지만 불가능한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라질 뻔했던 5,173억 원,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사소송이라는 카드로 일단 동결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 험난한 법정 다툼을 이겨내야만 하는 상황이군요.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싸움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싸움이요? 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이 있다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민사로 돈을 되찾아오는 싸움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애초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는 말 그대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아, 이 수사 결과도 앞으로의 상황에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을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할 때 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돈을 되찾기 위해 독자적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떠난 자리에서 시작된 이 싸움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책임에 대해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진실을 보는 눈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희는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